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9만 4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석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 간부들이 회의를 연 것에 대해 쿠데타에 빗대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경찰국 신설 내용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합니다. 오늘 행안부와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실 인사와 문재인 정부 대북 관련 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부가 가공용 우유값 인하를 추진하자 낙농가가 거세게 반발하며 납품 거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유값을 결정할 원유 가격 협상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카니발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한 현대차의 신형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의 터빈 하나를 추가로 가동 중단했습니다. 하루 천연가스 운송량이 정상 공급량의 20% 규모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중국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에서 9만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이후 무려 97일 만인데 오늘 발표되는 최종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9만 4,213명.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돌파한 건 지난 4월 19일 이후 97일 만입니다. 지난 24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도 하루 새 5만 9천여 명, 2.58배나 폭증해 위중한 국면임을 그대로 방증했습니다. 또 수도권 5만 천여 명에 더해 비수도권에서 4만 2천여 명이 확진돼 전국적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선 1.34배가 늘었고 2주일 전보단 2.63배 증가했습니다. 한 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로 느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둔화했지만 확진자 규모는 계속 커져 우려를 더합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집계치가 추가되면 최종 확진자는 오늘 10만 명 안팎에 이를 수 있어 정부 방역 대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오미크론 세부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의 네 번째 감염자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BA.2.75 변이 감염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환자는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충북의 20대로 지난 13일 확진돼 자택치료 후에 20일에 격리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지난 7일 확진된 충북의 켄타우로스 감염자의 지인이며 공항에서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일선 경찰서장급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연 것을 두고 과거 쿠데타에 빗대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부의 적법한 직무 명령을 어겼다며 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입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류사명 총경에 대해 전격 대기 발령이 내려진 뒤에 경찰 내부 반발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역 앞에서는 1인 시위가 진행되고 경찰은 죽었다는 근조화환이 쇄도하고 있는데 경찰 내부망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 경찰청 건너편에 검정 리본을 단 근조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해 감찰과 대기 발령 조치가 이어지자 일선 경찰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겁니다.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삭발했던 경찰 직장협의회 간부들은 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경이 했다고 이제 인사조치라는 거는 부당하다. 많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뀐 걸 보면 그 윗선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서울역 앞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현직 경찰들의 대국민 홍보전이 이어졌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경찰국 신설 반대합니다. 경찰관들은 경찰국 설치로 인사권이 휘둘리게 되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제대로 된 경찰 활동하지 못한다면 국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은 우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후 대응은 행정안전부 반응을 본 뒤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와 함께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성 인사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조직이 아닌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의 대기 발령 효력 정지 신청을 위해 법률 지원비 모금에도 나섰는데 반나절 만에 3천만 원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찰총경들이라든지 우리 동료들한테 그런 탄압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코 간과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더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모금 활동을 더 전개해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경찰 조직 내부 반발에도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국 서장회의 강행이 복무규정 위반이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기 발령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서장회의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경감과 경위 등 일선 경찰서 팀장급 간부들까지 모여 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찰이 정당한지 논의하겠다고 예고해 경찰 내부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청이 국가공무원법을 바탕으로 단체 행동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국 경찰에 하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복무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경찰청장 명의 공문을 18개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최근 경찰의 복무 기강 확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무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가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신뢰가 실추될 수 있는 집단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했습니다.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부활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 차원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무부에 검찰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고 또 다른지 우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만 없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대한 경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이유를 언급한 대목입니다.
비교 대상인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직제를 보면 검찰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국은 검찰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설치하려는 경찰국 역시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이 정부 수립 당시부터 존재했습니다. 이후 치안본부로 격상됐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하면서 사라졌는데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면 31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행안부 설명으로는 경찰국도 법무부 검찰국과 비슷한 업무를 맡습니다. 입법 예고된 행안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보면 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은 물론 서장급인 총경 이상의 임용 제청,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위해 부의하는 인사 예산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무에 검찰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지난 1990년 이후 사라진 치안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하위법인 시행령만 바꾸는 꼼수라면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치안 관련된 업무가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휘를 이 불용으로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른바 그 인사행정, 법치 인사행정에 또 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반면 행안부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법률 사항도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로 검찰을 뒀더라도 인사와 예산에 대한 통제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침해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검찰 예산 독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대해진 권한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의 생각과는 너무나 평행선이고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진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경찰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경찰국 신설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인력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행안부 직제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행안부는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해 경찰국 신설 안건 속전속결 처리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오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핵심 정책과 현안, 국정과제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 검찰 관련 사항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8.15 광복절 특사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한 논의가 오갈지 관심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경찰국 신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의견 수렴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폈고 정부와 여당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 경찰들의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자신의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까? 공무원의 집단 행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혹시 이번 불법 행위를 주도한 특정 세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 짐작은 가는 것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뭐 언론의 취재 과정이나 경찰 내부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박범계, 한동훈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질문자와 답변자로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1인 지배를 한다고 날을 세우자
한 장관은 박 의원이 장관 시절에 검찰총장을 패싱한 인사를 했다며 받아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대정부 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작심한 듯 한동훈 장관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십시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질타하며 한 장관을 향해 1인 지배시대 왕 중의 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짧은 시간 3차례나 불러내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을 오히려 부처 업무로 전환했다며 박 의원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신 것이며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검찰총장이 2달 넘게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치열한 공방전을 여야 의원들이 거들면서 본회의장에서는 소란이 빚어졌고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이고 뒤바뀐 여야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전현직 장관의 충돌은 15분 넘게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최근 잇따라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 질의부터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무엇이냐며 부끄러울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의 대통령실 채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업체를 두고 제기된 협찬 의혹을 수사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이런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 콘텐츠 수사하지 마라, 그런 요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지인의 자녀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을 두고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논란을 민간인의 국정 개입으로 규정하고 전수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 이런 패러디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제기한 사적 채용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꼬집으며 이전 정부도 비슷했단 취지의 언급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비서관과 비서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특수한 절차를 밟아 채용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또 고려의 요소가 아닌가. 사적 채용 논란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 날을 세운 야당과 이를 국정 흔들기로 보고 발끈하는 정부 여당의 신경전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 폐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장관들 역시 절차를 어긴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하며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납포된 지 5일 만에 북한으로 넘겨진 탈북어민 2명. 대통령실은 이들과 관련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안보실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폐기했을 가능성을 공개 브리핑에서 처음 언급한 겁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국민의힘 역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며 모든 행정결정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이란 데 있습니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당시 사건이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사건으로 안다고 했고 법무부 한동훈, 외교부 박진 장관 등도 이구동성 반헌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흉악범이 대한민국을 향했다기보다 밀항에서 숨어 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탈북 브로커 의혹은 황당한 얘기라며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납포하기 전에 우리 한미정보당국은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가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I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부분은 그게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삼천교육대 국회의 불꽃 공방 속에 이른바 문재인 알박기 인사로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건도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권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만큼 결국 진상규명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인내심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가 전 정부 실책으로 초래됐다는 것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대기업 감세 등 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전국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료값이 부담인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우유 가격 개편안을 내놓자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홍성욱 기자가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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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 농민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애써 짠 우유를 드럼통에 쏟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차등 가격제 때문. 일반적으로 마시는 우유와 치즈나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 우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원유 가격이 외국산보다 비싸 가공업체의 원유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니 가공우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해 국산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농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2대째 젖소 80마리를 키우는 윤동기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축사 운영을 그만둘지 고민입니다. 사료값과 인건비는 껑충 뛰었지만 원유값은 10년 전 거의 그대로.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이 우유값을 더 내리라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산비 자체가 900원대, 800원, 900원이 넘어간 시점에서 800원짜리 가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납품한다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 가장 큰 걱정은 치솟는 사료값입니다. 7년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300원이던 이 건초는 현재 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농민들은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면 농가 소득이 증가할 거라는 근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우유 가공 업체 이유는 손도 대지 않고 농가에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합니다. 낙농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이고 또 유업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낙농가들이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매년 우유와 유가공품 가격을 정하는 원유 가격 조정 시한은 다음 달 1일. 농민들은 차등 가격제 도입 철회를 위해 납품 거부까지 계획하고 있어 자칫 우유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전국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강제 수용 정책을 철폐하고 원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8일째 기어가기 시위를 이어간 데 이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빼앗는 토지 강제 수용 정책 철폐와 토지보상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강제 수용 토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보상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내놓은 대형 SUV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그룹 내 계열사인 기아의 카니발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의 카니발 차량에서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계기판에는 시동이 꺼졌다며 기어를 바꿔 다시 시동을 걸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주차된 자동차 시동을 켜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몇 번 시동을 껐다 켰다 반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됐고요. 고객센터에도 연락해봤지만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름을 넣어보라고 권할 뿐이었습니다. 기름을 넣고 1시간쯤 뒤에 시동이 걸렸는데 서행하다 또다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결국 차를 견인 조치해야 했습니다. 딸은 뭐 울먹이면서 뒤에서 울고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차를 지금 운전하고 다녀야 되나 하는 걱정이 사실 앞서긴 하는데 뭐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최근 카니발 차주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선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을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엔 이번 달에만 시동 꺼짐 현상 피해가 3건 접수됐습니다. 앞서 YTN이 보도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각 차종의 가솔린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했고 저속주행이나 정차 상황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엔진이 탑재된 두 차량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차에 꺼진다는 것들은 저속에서 꺼진다는 건 알고리즘의 문제일 확률이 꽤나 높은데 가솔린 3.5나 3.8은 같은 계열의 엔진이라 보면 그 엔진이 시동 꺼지는 것들은 거기에 이슈가 있는데 이슈의 알고리즘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를 두고 기아 측은 현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원인 파악과 개선을 위해선 해당 차량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차량이 입고되면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시 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카니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한 기술 분석에 나섰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 자동차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특별 항고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 EV가 쌍용 자동차를 상대로 낸 특별 항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입니다. 에디슨 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인수대금 납부 기한까지 잔금 2,700억 원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미터 파운드리 제품의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로 차세대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0억 분의 3미터, 즉 3나노 파운드리 제품 대량 생산 출하식을 열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3나노 GAA 웨이퍼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핵심 기술은 얼마나 작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리는지가 관건인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굵기의 회로를 가진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3나노 제품 양산으로 파운드리 사업에 한 획을 긋게 됐다며 새로 적용한 GAA 기술로 반도체의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나노 GAA 공정은 미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응용처들이 대응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타이완의 TSMC가 53%로 1위이고 삼성전자가 16%로 2위입니다. TSMC는 앞으로 6개월 뒤쯤 3나노 공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파운드리를 고성능 컴퓨팅에 우선 적용하고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기 등 첨단 IT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늘수록 3나노 같은 고효율 반도체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아날로그 반도체들도 첨단 제품으로 점점 교체가 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지금 첨단 제품의 그런 범위도 엄청 넓어지는 거고. 정부는 이번 양산을 계기로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기여해 국가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한 반도체 전략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에 전폭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러시아가 발트해 해저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공급관을 추가로 전격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트스트림 1의 가스 수송 물량이 정상 공급량의 20%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유럽연합의 반러시아 연대는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의 터빈 또 하나를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르토바야 가압기지에 지멘스제 터빈 또 하나를 가동 중단을 밝힌 건데 현재 2개의 터빈만이 가동되고 있어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량은 전체 용량의 20%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가스프롬은 파트너인 독일 지멘스 에너지가 정비를 위해 캐나다에 보낸 터빈이 대러 제재로 반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달 중순 노르트 스트림 1을 통한 공급량을 기존의 40%로 줄여왔는데 여기에 또 줄이는 것입니다. 독일 등은 이번 조치에 기술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전격적인 이번 조치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또 급등했습니다. 유럽연합 즉 EU 행정폭격인 집행위원회는 최근 러시아의 이 같은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해서 회원국들이 내년 봄까지 가스 사용량을 15% 줄여 반러시아 연대로 맞서자고 제안해왔습니다. Russia is blackmailing us. Russia is using energy as a weapon. 하지만 EU 집행위의 제안은 독일 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지지를 하는 반면 의존도가 낮은 이탈리아 등 남유럽 일부 국가들은 감축 목표가 과하다며 반대해 EU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러시아의 헝가리는 대러 제재 자체의 폐기를 촉구해 EU 연대 해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유럽 분열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에너지 대란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신음하는 EU의 반러시아 연대가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북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합의가 러시아의 항만 폭격으로 결렬 위기에 처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르면 이번 주 첫 선적이 시작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유엔이 중재한 합의에 따라 세계 식량난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하이마스, 즉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이 현재까지 러시아 탄약고 50곳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올렉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2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레즈니코우 장관은 현지 TV 인터뷰에서 하이마스가 집중 포격을 통해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끊고 전투 지속 능력을 빼앗는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미국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와 협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의체 가동도 조기에 시작될 예정이어서 두 나라 간 공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한미 양국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약속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가동을 예상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미 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서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할 공식 채널이 될 전망인데 협의체 조기 개최는 그만큼 한미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조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 위협에 단호하면서도 실용성과 유연성이 가미된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됐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말 빗셀 틈 없는 튼튼한 공조와 또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공감대를 이루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미 동맹재단 주한 미군 전우회와 워싱턴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이들이 확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며 만나서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친선협회는 캠벨 조정관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이름을 지구의 별을 뜻하는 배지성으로 지어 액자를 전달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될 한국전 추모의 벽 준공식에 참석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달 말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이곳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좀 더 실질적인 대북 군사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어서 한 차원 높은 한미 동맹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장관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립니다. 우리 측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 외교국장 등이 참석해 공급망과 무역 등 4개 분야의 세부 협상 범위와 의제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IPEF와 관련해 현재 강요회의에 맞춰 공동 선언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본격 협상에 들어갈 때 어떤 내용으로 협상할지를 사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IPEF 회원국 간 정보의 원활한 교환과 함께 공급망 교란 요인 발생 시 협력 강화 방안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호생노동성이 어제 원숭이 도창 첫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확진자는 도쿄에 사는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하순까지 이달 중순까지 유럽을 방문한 기간 원숭이 도창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는 귀국 후 이달 15일 이후 권태감과 함께 발열과 발진, 두통 증상이 나타나 어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도쿄도 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복인 오늘은 삼복더위가 이름값을 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전과 대구는 34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이 낮 동안의 열기는 밤에도 식지 못하면서 이 주춤했던 열대야도 차츰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잠시 낮아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잔뜩 높아지면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소득세법 개편에 따른 혜택은 연봉 1억 원 안팎인 경우에 가장 많이 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감세액이 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른바 서민 감세를 너무 강조하다가 스스로 오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밝힌 80만 원 수준의 최대 혜택,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연봉 1억 원 안팎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7,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는 소득세 개편에 따라 최대 54만 원을 덜 내고 여기에 급식수당 비과세 확대로 연봉 8천만 원은 최대 29만 원의 혜택이 더해집니다. 반면 이보다 소득이 낮은 하위 과표 구간의 감세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은 최대 18만 원, 3천만 원은 깎아주는 소득세가 불과 8만 원에 그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 체계인 만큼 평소 세금을 많이 내던 고연봉자들의 감세액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표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소득 높은 과표 수준에 대해서는 그 다음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면세 대상인 서민들의 경우 이번 소득세 개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감세를 강조하다가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을 세부담을 좀 감면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1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부세법 등 바꿀 법이 18개인데 여소야대 정국이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초상류층의 부자들의 감세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소득세 개편안엔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직장인 감세 부분은 내년부터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천만 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은 적지만 세금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돌발 변수가 없다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 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조직 인력 효율화, 자산 매각 등을 권고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오는 29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부담금을 낸 조합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곧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에 따른 부담금 예정액은 한 가구당 1억 3,500만 원입니다. 법대로라면 지난해 12월이 납부 시기였지만 조합은 유예를 요구했습니다. 이 세금이 어느 정도 해야 말이죠. 몇 억씩 되니까 저희는 구청에다가 요구를 했죠. 지자체 역시 정부 개편 방안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가 이제 바뀌어지는 정책을 반영해서 어쨌든 부과를 해야 되는 것들 지금까지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63개 단지 33,800여 구의 사정은 모두 비슷합니다. 정치권에선 선거철마다 부담금 완화를 약속하고 지자체들도 부과를 꺼리면서 17년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초과이익을 법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뒤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회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에 발표할 개편안 역시 큰 틀에선 공약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는 면제 기준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거나 부담금 총액을 전체 조합원수로 나누는 방식에서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 등을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대 50%까지 적용하는 부과율을 낮추거나 누진 방식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도로라든가 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이익까지 정부에서 걷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정비 사업을 장려하는 현 정부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기에 재건축을 촉진하겠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세부 기준을 조정해서 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제 이슈를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나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이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좀 혼조세, 그리고 관망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0.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 중심이죠. 0.44% 이제는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0.13% 상승을 하면서 사실 이제 혼조세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아마 세 가지 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술주에 대한 그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 26일과 27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8일 새벽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초점, 그래서 이제는 관망세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기 국내 총생산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의 관망이 이어졌다라는 게 어제 뉴욕 시장의 어떤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를 보면 좀 변동폭이 큰 것 같더라고요. 이 네.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하나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유가 상승 좀 압력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학적 관계가 있겠죠.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독일로 보내는 이제 가스 이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제 유가를 먼저 본다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4개월 만에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 같은 경우가 2.7% 넘어서면서 한 $96에 이제는 마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고유가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사실 지금 글로벌 경제가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가에 대한 어느 정도 완화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실 미래의 경제 전망치를 봤을 때에 이제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위축의 환경 가운데 간다 그러면 기름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가 $100에서 $100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환경도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지금 유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르트 스트림 1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는 유럽 쪽으로 보내는 이 가스관, 그 중에서 이제 터빈이 지금 2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를 이제는 수리를 위해서 이제 잠시 멈추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앞전에는 또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 터빈에 대해서 독일 쪽으로 수리를 맡겼는데 독일 지멘스에서 캐나다 쪽으로 전문 업체에 또 맡겼습니다. 근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스 터빈을 안 줬거든요. 네. 그 핑계로 러시아가 가스 터빈 하나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가스의 한 40% 정도만 송출이 되고 있다가 이번에 하나를 더 막게 되거든요, 러시아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운송량이 전체로 본다 보면 20%만 사실 지금 가스가 독일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국제 유가가 또 이런 어떤 영향 가운데서 놓이게 됐다. 그래서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는요, 현재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 남부 쪽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탈리아 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러시아가 정말 유럽을 흔들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해졌죠?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전 거래일보다 한 0.44% 상승하면서 2,400선을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네. 다행이죠. 사실 그 전 지수만 보더라도 2,400선이 깨져서 또 그래서 또 안 좋게 흐르나 보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어제는 2,400선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사흘째 순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이 어제장에서 945억 원 정도 이제는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1,933억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개인들은 어제 또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제 그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의 움직임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난 14일 이후 1거래를 빼고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놀랍죠, 사실. 계속 순매도를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이번 달 7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금액이 1조 7,800억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사실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봤을 때 지금 저점이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치가 주식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로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저점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제는 중심으로 이제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실제 SK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에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와서 주가 상승률이 8.1%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로 나타났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요. 우리 증시 20%를 담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올라버리면 증시 전체가 퍼센트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도체 중심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마 국내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아마 저점 찍고 올라올 타이밍이겠느냐 이렇게 뭐 증시에서는 지금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월가 중심으로도 그 미 증시 바닥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증시도 그렇고 이게 상승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사실 뭐 증권을 얘기하면은 증시를 얘기하면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지금의 환경으로 본다면은 이제는 물가 상승의 압박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피크 아웃에 대한 확실한 모니터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제가 봤을 땐 주가가 반등치고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점은 이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서도 지금 피크아웃이 언제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 고점이 언제겠느냐. 지금 한국은행이나 아니면은 기재부에서는 이 물가 고점이 한 10월쯤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할 정도로 네. 한 8, 9월에서 물가 피크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기점으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한번 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심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는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 변수도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증시를 봤을 때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현지 시간으로 26일과 27일이죠.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미국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 과연 뭐 정말로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상대로 갈지 아니면은 뭐 울트라 스텝 1%포인트 정도 올릴지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 GDP 예비치죠.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앞으로의 경제 침체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일단 사전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가 미국 시장이나 뭐 우리나라 시장이나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달 말에 신용융자가 연중 최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게 다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이 B2가 다시 유행하는 겁니까? 이게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이제는 발표할 때 어감을 이제는 청년들에 대한 B2에 대한 탕감, 감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B2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합적으로 이런 어떤 정세에서 청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빚을 내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네. 무엇보다 이렇게 또 신용융자 잔고가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또 반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증시를 눌러왔던 반도체 중심, 그다음에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또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점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제 30대의 젊은 청년들의 투자들이 다시 한번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주식의 성장 모멘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사실 시장에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이제는 시장의 모니터링 해본다 그러면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로 이후에 있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뭐 암울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입니다. 네.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시각으로는 모레 새벽에 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큰데 그 전현직 그 경제 수장들, 미국의 경제 수장들의 진단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현재의 리드를 하고 있는 뭐 앨런 재무장관이라든지 현재의 이제는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네. 뭐 안전하다.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는 그 반대에서는 말 그대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서로 이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이고, 과연 이번에 이제는 연준에서 과연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상대로 갈지 아니면은 뭐 울트라 스텝으로 갈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단기간에 1%포인트 정도 올린다는 게 경기 위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울트라 스텝은 아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그러면 금리 역전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한미 금리 역전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가 우리나라가 2.25%, 미국이 상단이 1.75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다, 그런다 그러면 0.25% 정도 우리나라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0.25%를 인상한다 그러면 동률이 되지만은 네. 미국이 또 올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금리 역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긴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지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역정된다 그러면은 미국은 기축통화고요. 네. 달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은 돈 싸들고 달러 싸들고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달러 투자하느라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고 환율이 오르면은 물가 또 수입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물가에 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금리 역전 현상은 사실 뭐 우리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재정 당국이 금융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역전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 추경호 부총리 발언을 보면요. 자금 유출 가능성을 좀 낮게 봤습니다. 이 분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 분석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금리 역전 현상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그 전에 IMF 때,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긴 맞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채권 시장은 오히려 순매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돈이 나가지 않았던 부분 오히려 이제는 순유입이 됐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 역사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뭐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달러들이 외국으로 막 쏠릴 것이다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이제는 추경호 부총리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뭐 오늘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이제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은 특히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전망치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뭐 과거와 지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전쟁 그 당시엔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 금리 역전이 된다고 해서 과연 자본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재정 당국이 금융 당국 수장들이 미국의 FOMC 회의 있는 날 새벽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과거와 조금 사뭇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그 추 부총리의 말대로 금리 역전에 문제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좀 추세를 보면요. 미국은 계속해서 좀 자이언트 스텝을 가는 모양새고 우리나라는 빅스텝 한 번 가고 이제 베이비 스텝을 가겠다는 약간 뉘앙스를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금리 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시장이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네, 그거는 사실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베이비 스텝 0.25%로 밟아갈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밟고 또 다시 0.5% 또 밟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역전이 갭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지금 만약에 0.25% 우리나라 발반하게 되면은 한 3%의 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더 넘을 수 있다. 한마디로 연속적으로 0.5%포인트 밟아나가는 전보 스텝을 만약에 밟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 또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의 압박은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준금리가 이대로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러면은 뭐 물가 잡는 데는 뭐 특효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경기 위축이 너무 빠르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시장이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으로 지금 굉장히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이제 하반기에 경기 위축에 큰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지금 금융당국이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2분기 한국 GDP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뭐 0%대 성장세 그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0%대의 성장률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1분기에 이제는 그 GDP 성장률이 0.6%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실제 5월에 수정 전망을 봤을 때 수정 경제 전망에서 연 2.7%의 이제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 그러면 상반기에 한 2.8%, 하반기에 2.5%
0.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대로 된다 그러면 남은 분기 동안 계속적으로 0.5%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야지만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2.7%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오늘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0.5% 하회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과연 연 2.7%의 그 GDP 달성을 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요즘에 물가 걱정이 좀 크다 보니까 최근 정부가 이 치즈와 버터 등이 들어가는 가공류 가격을 잡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가격 차등제를 추진 중인데요. 지금 낙농업계가 반발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낙농업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사료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등화 두겠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방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용으로 할 수 있는 이 원유와 그다음에 가공, 우리가 보통 치즈도 만들고요, 분유도 만들고 이런 가공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등화해서 가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낙농업계에서는 이런 차등 가격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산은 동일하게 하는데 납품 단가를 다르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라는 것이 이제 낙농업계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정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음용 같은 경우에는 우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요. 가공 같은 경우는 치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공 업체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유를 쓰질 않습니다. 수입해서 이제는 원유를 수입해서 이제는 치즈를 만들고 가공류를 만들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원유가 낙농업계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단가를 좀 낮춰서 부담을 좀 줄여서 많이 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우유가 이게 이제 정부의 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낙농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도별 이렇게 차등 가격제는 낙농업계를 다 죽이는 것이다라고 낙농업계는 반발하고 있고 특히 사료값 인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납품 단가에 대한 조절 없이 이대로 만약에 차등 가격대로 된다 그러면 낙농업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8월 1일에 이제는 또 가격이 결정이 될 텐데 과연 그때까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발도 좀 커지고 농민들이 납품 거부도 계획하면 우유값이 크게 오른다든지 8월에 우유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매년 사실 있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8월 1일에 원유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항상 연례 행사도 사실 이뤘던 부분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 판단은 그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8월에 있는 원유 대란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처럼 차등 가격제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원유 입장에서 낙농업계 입장에서는 출하를 금지하겠다,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원유 가격의 인상은 어느 정도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타오르네. 바닷물이 먼 바다로 빠르게 흐르면서 피서객이 휩쓸리는 현상을 역파도 또는 이한류라고 합니다. 피서 1번지 해운대 해수욕장은 유독 역파도 현상이 잦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대처 방법을 김종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닷물 흐름이 유독 다른 세 지점은 역파도가 생긴 곳입니다. 초당 2, 3m씩 많은 피서객이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립니다. 역파도 상황에서는 해수욕장에 있는 모든 구조대원이 동시에 투입돼도 피서객을 신속하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대원 역시 먼 바다 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데다 구조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 역파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반복 훈련이 진행됩니다. 파도를 역으로 거슬러지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구조하지 않고 좌우 방향으로 구조하고 그리고 이한류가 끝나는 부분에서 구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류라고도 하는 역파도는 해변이 길거나 바다에 장애물이 없고 파도가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해변에 닿는 해수욕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1.7km 긴 해안에 탁 트인 해상, 여기에 파도 방향은 백사장과 수직인 해운대는 모든 조건이 일치합니다. 해운대에서도 역파도 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이곳 육막루 앞 해상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이곳에서 역파도에 휩쓸렸다 구조된 사람만 700명이 넘습니다. 역파도에 휩쓸리면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도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흐름을 벗어나거나 체력을 보존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도 양양군 미천골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3살 이모군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색 결과 하류 60m 지점에서 이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과 튜브가 발견됐지만 아직 이군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군이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것으로 보고 날이 밝는 대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한 대가 모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사당동의 3층짜리 빌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처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 여성가족부의 첫 업무 보고에서 폐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 폐지안을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여가부 내 전략 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간을 많이 갖고 하려 했는데 윤 대통령이 빨리 안을 내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가족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고의적, 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이 돌보미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고 인력을 17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도 처음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 3당소는 이제 1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생활시설로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 청년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올해도 굉장히 여성이 굉장히 많고 남성이 적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여가부는 양성평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계속해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은 강제징용 등 현안이 해결되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 질문 첫날.
한일 정상회담 조기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강제징용을 비롯한 현안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해법 없이는 한일 관계 복원이 어렵다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일 기업 참여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희상 안에 대해선 참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는 북핵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나 늘었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북한이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수치로는 사실은 제한되지만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현재 북한이 그러면서 7차 핵실험 준비도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힌 뒤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해 억제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대담에서 한국에는 강력한 한미일 삼각동맹이 중요하다는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베라 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영내 지정학적 문제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강력한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시 주석과 통화 계획을 묻자 이번 주 중에 통화하는 것이 자신의 예상이라며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지금까지 4차례 화상회담이나 전화통화로 시 주석을 접촉했지만 아직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심야 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택시 3부제 전면 해제와 강제 배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심야 택시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거 타다처럼 렌터카를 빌려 영업하는 형태의 타입 1 택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 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 같은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앱에서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9시 40분부터 1시간 넘게 KT 통신망에 문제가 생겨 따릉이 대여와 반납, 문자 발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간대 SNS에는 앱을 실행하면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으니 휴대전화를 껐다 켜라는 안내만 나올 뿐 계속 먹통 상태라면서 초과 요금을 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서울시 측은 문제가 발생한 시간에 대여된 자전거는 일괄 반납 처리됐다며 미반납 건은 요금 부과 등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도착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과 보건당국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중 비상사태 선포와 별도의 백악관 조정관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2,900여 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피겨왕 김연아가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5살 연하 성악가와 3년 교제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김연아가 오는 10월 하순 가을에 신부가 됩니다. 매니지먼트사는 김연아가 5살 연하 가수
고우림과 화촉을 밝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우림은 남성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서울대 성악가 출신으로 팬텀싱어 시즌2에서 우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레스텔라가 초청 가수로 나온 2018년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나 3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친지와 지인을 모시고 평범하게 결혼식을 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장소와 날짜는 오는 10월 20일 남산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 알려졌습니다. 2010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과 2014년 소치 은메달로 빙판에서 가장 빛났던 김연아. 현역 시절 일본 간판 아사다 마오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만큼 일본 언론들도 김연아의 결혼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첫 천만 영화인 범죄도시 2에 이어 범죄도시 3가 출연진을 확정하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범죄도시 3는 마석도 형사가 광역수사대에 합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윤계상, 손석구의 뒤를 이어 배우 이준혁이 새로운 악당 주성철을 맡았습니다. 마석도와 새로운 팀을 이룰 광역수사대 형사로는 배우 이범수와 김민재가 합류했고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는 야쿠자로 등장합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원소속 노동자와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간접 고용 노동자가 감염관리수당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당 지급의 취지가 보건의료인력과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고 그 지급 기준이 환자 접촉 빈도와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간접 고용 노동자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느덧 삼복 더위 중 중복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 위험성이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을 잘 지켜주시고요. 오늘은 중복인 만큼 든든한 보양식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단시간에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6도 등 아침에도 후텁지근하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3도, 대전과 대구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덥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쌓이며 앞으로 열대야도 다시 나타나겠고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